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8월달 정말 힘들고 또 덥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유종의 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주, 우리가 뭘 봐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의 실적입니다. 바로 28일 날 장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최고가랑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6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8월 5일까지 그 급락장에서 대략 한 30% 정도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꽤 많이 나왔죠? 한 25% 정도 반등이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점과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실적 한번 되돌아 봤을 때 항상 매 분기 실적마다 뭔가 서프라이즈한 결과들을 내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미국 국채 입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입찰과 관련한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는 마지막 주에 PC 물가 데이터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여기까지 챙겨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직전에 나오는 이제 PC 물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순경에 CPI를 한번 확인하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에 S&P 500과 빅스, 즉 변동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익히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변동지수의 일간 등락률로 보면 하락을 하게 되고,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변동지수가 올라가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번 8월 달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한 여러 차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S&P 500 지수의 일간 등락률,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성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로우 값을 넣은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2020년에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을 빅스 지수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도 보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빅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요번에도 이번 8월 달에도 이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P 500 지수와 빅스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일 때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거나 플러스일 가능성이 꽤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플러스일 때는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였던 게 많고요. 또 하나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빅스 지수가 플러스였던 경우가 많다. 결국엔 이 두 개가 이걸 합쳐보면 대략 79% 정도 되나요? 네, 한 80% 정도.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양의 상관관계 아니라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며칠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어젯밤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이 이제 수요일장 마감인데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들도 전체, 이게 최근 10년이니까 10년 중에 이게 이제 데일리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2,500일 중에 한 250일, 250번 정도는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극히 드문 케이스인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보고 있는 부분과 좀 같은 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가져왔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8월 초에 경기 둔화, 침체, 즉 리세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하지만 뭔가 그 찝찝함은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달러가 약세로 계속 가고 있다라든지, 유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든지, 장기 국채 수익률이 빠지고 있다라든지, 또는 경기 방어 섹터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또는 중동 이익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죠. 자, 일단 지금 달러가 최근 1년 내 가장 낮은 수가에 내려와 있고, 달러 인덱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101선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어제 장중에는 101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달러가 약세일까라고 보면 그 상대적인 대척점을 보면 엔화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 엔화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이게 엔화의 비상업,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우리가 보면 이제 투기적인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물 지수에서 보면 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즉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매도 포지션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한다. 자, 그런데 이번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딱 한 3주간의 움직임에서 보면 이게 아주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엔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정도 같아요. 2021년 중반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 순매도 포지션이 순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2007, 8년 이 당시가 언제인지 기억나시죠? 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또는 2010년 초반 때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체적인 뭐 분쟁에 대한 이슈가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라든지 또는 팬데믹 당시도 잠깐은 있기는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항상 위기 국면에서는 엔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엔화의 강세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안전자산의 성격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적어도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엔화 약세를 거의 40년 만에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개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BOJ가 기술적으로 금리도 인상을 했고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엔화 약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들의 강세로 계속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런 데에 대한 청산 압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그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신고가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실제 저희가 이제 금 ETF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현물을 같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가 그 GLD라고 하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GLD라고 하는 금 ETF인데 이게 지금 다시금 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말이 즉슨 보면 이 흐름과 그대로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ETF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금 가격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2023년 이후부터 보면 이게 계속 이제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금 ETF에서 보유량을 다시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의 상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매크로한 상황들을 좀 봤을 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그런 우려감들이 다른 해지 수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거기에 달러 약세 요인도 어떻게 보면 이걸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안전자산에 대한 내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그런 말인 즉슨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유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자, WTI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WTI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 보면 이게 데드크로스가 날 것 같습니다.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고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요 단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는 약세 국면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반대도 있겠죠?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강세 국면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게 2014년 이후에 보면 2번 정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었다. 2014년에 한번 이렇게 발생했었고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 발생했었고 2020년 초에 한번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공급 충격이었죠. 뭐냐면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에는 수요 충격이었죠. 이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원유를 사회 경제가 다 멈췄는데 원유를 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뭘까?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볼 만한 건 뭘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공급 충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수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 지금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그냥 심각하죠. 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오펙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국제에너지기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좀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중동위기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중동위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당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있긴 했어요. 그 부분이 좀 높게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낮아지면서 더 하방 압력이 높게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유가가 올라도 문제고 솔직히 내려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내려가는 데에 대한 위험이 좀 더 높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장기 국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문제죠.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1%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기 수익률,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경기? 이 말인즉슨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만큼, 그러니까 성장률이 잘 나온다는 하는 거고, 성장률이 높으면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금리 레벨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이 2%까지 내려온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기 상황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국채 수익률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연준이 작년 7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한 이후에 동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보면 이 하이어 포 롱거, 즉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한 그 스타일들을 나타내는 건데, 적어도 이 녹색 박스로 되어 있었던 구간에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고용도 잘 되고 성장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이때는 하이어 포 롱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났었다. 자, 그런데 7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8월 초까지 나타났었던 거는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였던 거예요.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실업률 데이터가 갑자기 튀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장기 할 것 없이 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한번 회복을 했다가 다시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남은 부분들이 여전히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뭐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게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시 스타일이 8월 들어서 약간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또는 다우지수 이런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반등이 가파르게 나온 건 맞는데, 자, 근데 이제 미국만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미국만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8월 셋째 주에 전체적인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주요 지수에 아주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buy the dip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금들이 실제 이런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수 미국 내 지수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더라. 경기에 가장 민감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썩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8월만 일단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S&P 500 내 섹터별로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계속 약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주가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안 좋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 섹터가 오히려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IT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에 이제 굵직한 빅테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장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올라왔을 것 같지만 네, 그게 아니었다. 그중에 8월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건 필수 소비자와 헬스케어 섹터이고 이 각 섹터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잭슨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고용시장이 좀 그 노동부에서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규모 자체가 기존에 대비했을 때 대략 한 82만 건 정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고용시장이 좀 더 미리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적인 연준 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7월 F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잭슨 심포지엄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 시점이 대략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인데 이때까지는 좀 시장이 뜨뜻미지근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중간에 뭐가 있느냐? 앞으로 있을 이슈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했고 이제 7월 초에 가게 되면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냐면 ISM과 관련한 제조 PMI나 서비스 PMI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중간에 CPI나 PPI 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9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해서 시장은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나 여기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무게감이 실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8월 초 이후에 한번 이렇게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에서 약간의 상승력 자체가 상승 탄력 자체가 좀 둔화될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너무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분기 때도 한번 말씀 좀 드리긴 했었지만 아무튼 기저효과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보면 엔비디아가 매 분기 60에서 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다가 그게 100달러, 150억 달러, 200달러, 250억 달러 이번 분기는 지금 29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일부 하우스에서는 300억 달러도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87억 달러의 이 평균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전년 대비로 보면 대략 112%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분기 단으로 보면 아무튼 분기별 증가율로 보면은 작년 딱 이맘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분기별로는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저희가 AI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을 가장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발군의 역량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선도 기업으로서 과연 그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 역사적 고점과 0.8%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며칠 동안 좀 더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시금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보일 수도 있어요. 올해 지난 6월 중순까지 보면 대략 한 36, 7번 정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했잖아요. 자, 그런 흐름들 상에서 봤을 때 S&P 500 자체도 보면 역사적으로 좀 밸류 자체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12개월 선행 PR로 보면 대략 한 23배 중반 정도 되고 빅5 여기에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빅5 기준으로 27배 정도가 되고요. 엔비디아가 43배, 테슬라는 넘사벽입니다. 80배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밸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작년에 보면은 한 5, 60배도 가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 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리세션 우려가 완화가 됐긴 했지만 그 찝찝함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젠슨 황 CEO의 발언, 메시지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AI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와 후광 효과가 뭐가 될지 그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